저도 이제 곱씹어 보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한번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했고 예. 그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도 실제로 자주적인 국방을 갖추기를 굉장히 바랬지만은 마지막에는 미국한테 덜미가 잡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대를 초월한 자주성, 쉽게 얘기하면 시대를 초월한 자율성을 이재명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걸 할 때가 됐는데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은 거죠. 자기 자신의 변화가 왔을 때 자기는 내가 50 살이 돼서 늙었는데 여전히 30 대인 줄 알고 그런 수 많잖아요. 네. 한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힘과 뭐 여러 가지 어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목표 그러니까 제3의 도약을 위해서 제가 말하는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나 뭐 여러 가지를 잘한다는 못지않게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자체가 변화되는 시기가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제3차 도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대비를 해 가는 과정이 네. 아닌가. 아니 저 역시도 그런 물적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우린 지금까지 인제 미국과 협상을 만약에 한다고 지금 관세 협상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일본이 하면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게 전 정부들이었는데 그럼요. 이재명 정부는 보란 듯이 일본과 다른 협상을 해냈거든요, 훨씬 더 유리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다른 위상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구나.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부속 국가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그렇죠. 유럽은. 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한국은 그냥 무조건 거기 따라와야 되는 거죠 따라가는 원래. 걸로 예. 그런 거 하나하나 깨 나가는 거죠. 독자적으로 깨 나가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중국 관계를 배제하고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가는 데는 뭐 대단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중 관계를 미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그 미중의 그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의식 잠재 의식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나 비전이나 뭔가 정책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상들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 왔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만이 생각하는 강대국이 되는 방법, 조건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강대국이 되는 방법과 조건을요. 사회과학자나 뭐 정치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들이 자기 전공에 입각해서 쭉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를 네. 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용서가 될까요? 아 용서를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주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바라실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한국이 세 번째 도약을 해야 되고 강대국적 관점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한 여러 조건이 마련돼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아 생각해요. 연임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많은 사례를 보는데 정말 5년 단기적으로 어 깔짝깔짝 건드려 놓고 또 딴 사람한테 넘어가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연속성을 갖고 가령 외교부 장관이 한 10년 하는 그런 나라로 단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독재의 장기 집권 그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 5년 네. 단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이제 5년 단임보다는 4년 중임제를 합시다라는 얘기는 국힘을 포함해서 무르익은 얘기예요. 아마 이재명 정부 후반부쯤에 그에 따른 이제 이 안이 마련돼서 국민 투표를 할 거예요. 국민 투표가 뭐냐고. 국민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 선택지에서 왜 현역 대통령은 빼야 된다는 무슨 하늘의 명령이 있나? 어떤 헌법적 절대적 뭐가 있나? 그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 요새 이재명 정부 이전 이제 그 윤석열 때부터는 모든 게 해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디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고 하면
공화정의 제도를 바꾸면서 그 제도를 바꾸는 주역인 대통령도 선택지에 넣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거 결정 자체가 그 현역 대통령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투표해서 의견을 물어본다는 그럼요. 것도 아니고 전제라는 대전제라는 것은 그럼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현역 대통령이 그 선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막 정치적 관심이 많아서 이재명 지지를 해서 이재명이 계속했으면 좋겠다. 요 따구로 정말 좁쌀처럼 작은 생각으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슬퍼요. 그거 아니에요. 한 존재는 시대가 만드는 건데 솔직히 김대중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제 능력이 있을 법했는데 너무 노쇠한 시기에 음. 역사의 이 배경 때문에 이른이 넘어서 너무 노쇠한 시기에 5년 단임을 맞아요. 했는데 네. 그걸만으로도 많은 싹을 틔웠는데 지금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다음 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 주역이 될 리더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 같은 존재가 우리 역사에서 또 한 번 키워지고 던져져서 활용될 그럴 일이 너무너무 바늘구멍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무엇인가라고 저는 늘 표현하는데 누구인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의 한 어떤 어떤 추상적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역사의 담지자 같은 거죠. 그가 5년 하고 그리고 4년 중임이니까 8년 더하면 13년이에요. 그 정도로 이 나라를 만드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해서 그냥 막 우려와 반론 막 쏟아질 거 알아요. 네. 그래, 난 모르겠어. 어떻게 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근데 그 가장 상위에 국민 의지가 있지 않는가? 네. 왜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해갖고 괜히 정부 곤란하게 만들어요? 이 소리도 떠올라. 그런데 내가 살아 있어서 네. 저는 올 초에 암 수술을 했어요. 알고 있어 저도 옛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죠. 옛날 같으면 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살아났어. 그다음에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속한 나라에 내가 충심을 당해서 기여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 음. 생각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재명 같은 대단히 특출하게 정말 등장하기 어려운 존재를 우리가 적어도 10년 이상 써먹을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앞장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임이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서 관찰이 되는 게 정치학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휴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묘하게 지금 그 한국 사회에서 그런 미국식 민주주의를 차용하자고 하면은 보수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현실이 엄연하다는 게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가 많다는 네. 100가지 1000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100가지 1000가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상당한 정도 기간 한국을 맡아줘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 확신이 들어야 된단 아 말이에요. 본인의 의지가 예, 중요하기 우리의 때문에 의지. 우리 국민의 의지가 이 대통령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제도는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 투표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자격 요건을 만들 배경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아마도 인제 그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인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렇게 그 커뮤니티나 댓글의 의견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많아요. 좀 소개를 좀 해 드리는 거고 그런 배경에는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6월 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후에 달라진 대한민국을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특히나 보면 첫 번째로는 정규재 그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같은 분도 얘기하지만 정말로 공조직이 살아나고 있다. 완벽하게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저도 정규재 주필의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읽었는지 하여튼 접하고 맞아. 굉장히 동일해서 인제 그 양반 얘기를 많이 옮기게 됐는데 이 한국의 모든 공적 조직이 정말 흐트러졌다가 제대로 가동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가적 역량이 발휘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거기다 뭘 보태고 싶으냐면 그랜드 비전을 전 국민이 내면화한다는 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아, 겁니다. 그랜드 비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각 개인으로 살잖아요. 이해관계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고 심지어 미래에 어땠으면 좋겠다도 정반대인 수가 많아. 그런데 어떤 역사의 줄기에서 거대한 인간 집단이 우리로 음. 치면 한국인들이 강대국으로의 전환에 대한 그랜드 비전을 갖고 움직여 본다면 그 사회는 지금 도달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로 뛰어가요. 거기에 이제 선도자가 대통령 직위라든지 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수립돼서 6개월 만에요. 그랜드 비전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 옵니다. 일단 어 뭐 이건 뭐 술자리에 가면요. 한 5 팀이 앉아 있으면 3 팀은 그 얘기하고 있어. AI. 맞아요. 예. AI에서 세 번째 규모의 나라가 된다는 게 어떤 어마어마한 의미인지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다른 변화가 생겨난다는 건데 그 밖에도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통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들 비밀인 양 뭐 말도 못하는 그 공화국제 그거는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 네. 뭐 몽골과의 관계 설정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근데 한국이란 나라를 적어도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쉬운 비유로 들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정도 되는 위상의 네. 나라로 전환시키 물적 조건은 돼 있는데 발언권은 상당히 낮고 나라의 위상은 굉장히 쪼그라져 있는 옛날 상태인 것을 확 탈각시켜서 당연한 선진국, 당연한 강대국의 일원이 되는 그 모습을 아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랜드 비전인데 이재명 정부 기간에 가능할 것이고 제가 조금은 더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5년 안에 될 수는 없는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저는 그랜드 비전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그 박정희 정부 때는 그 조국 조국 근대화, 근대화라는 그랜드 비전이 있었던 것 조국 같고, 근대화. 예.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표식이 그건 이제 따라다녔던 것 민주화 쪽 같고. 얘기고 그렇죠. 제2건국. 그렇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요. 산업화 민주화를 지난 지금 AI 시대에서는 그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나서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성장 담론이 담긴 그랜드 비전이 필요하다는 게 선생님 생각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나라의 위상이 바뀌는 것. 이미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정부의 관리들, 국회의원들 이들이 이 국제관계, 우린 너무나 많은 교육을 하는 나라예요. 정말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서 그냥 어디 볼리비아 한 구석에서도 한국 기업이 가서 뭐 하고 있다고 달라져야 돼요. 음.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위치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모습이 달라져야 돼서 그래서 중국을 대할 때, 미국을 대할 때,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을 대할 때 이전과는 다른 모양새가 필요하다.